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새로운 주일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어, 완벽하게 제가 틀렸죠, 그죠? 완벽하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고요.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물론 백악관에서 뭐 괜찮다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제가 마스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그는 믿을 바가 못 되는 거고 언론에서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있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주 초반에는 그 대통령의 코로나 발병 사태가 시장에는 다소간 좀 불확실성을 늘리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왕창 오르기 시작하더니 뭐 간밤에 나왔던 뉴스가 5일날 퇴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바깥에 외출도 했고 뭐 이렇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뭐 코로나 걸렸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일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대선에서 그 아무래도 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재정 확대 코로나 미국의 경기 지원 대책이 다소간 좀 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질척거리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이럴 것 같으니까 빨리 경기 지원 대책을 합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표심에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 등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저는 다소간 좀 불안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가 뭐 별거 아니다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말았습니다. 참 어제 그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인가 일요일날 주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건강은 트럼프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불확실해도 그렇지 이렇게 허망하게 트럼프가 괜찮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차트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 대통령의 코로나 발병이 시장을 뒤에 흔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상황 같아서 차트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칙적으로 차트를 들여다본다면 일목균형표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만은 주가가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이후에 반등한다면 거꾸로 기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늘의 종가가 코스피 지수의 기준선이죠. 기준선에 딱 닿았고요. 제가 전환선이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기준선이죠. 기준선에 딱 닿았고요. 기준선이 저항선이 되는데 기준선에 딱 닿았고 그 다음에 이게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도 제가 주가가 후행 스팬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세를 보이는 요인 저희 네 가지 단계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행 스핀이 주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걸 동사구로 역전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후행 스핀이 역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후행 스핀이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반등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캔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보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 후행 스핀이 올라가면서 역시 캔들에 딱 닿아 있는 이런 양상이죠. 캔들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후행 스팬은 이쪽에 캔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반등이 오늘로서 대충 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저는 뭐 어제까지 반등이고 오늘부터 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틀렸으니까 내일도 오늘까지 반등이 끝났고 내일부터 떨어질 거다고 하는 말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차트로 봐서 그런 일목으로 보아서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닥 뭐 좀 약간 오늘까지 반등하고 내일부터는 잠깐 밀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반등해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살짝 넘어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후행스팬을 위로 올라간 모습이죠. 근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코스피 지수는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이미 내려갔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후행스팬 이 캔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캔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오히려 캔들이 보다시피 이거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지지로 작용하는 양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하고는 약간 그림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도 일단은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다 상승세를 나타내었죠. 자, 주마간상격으로 왼쪽에 있는 대로 네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셀트리온까지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뭐 상승세입니다. 그죠?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구름 안에 갇혀가지고 구름 안에 갇혀서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소간 좀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기준선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기준선이 거꾸로 저항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선까지 못 가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니까요. 아직은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뭐 매수, 진격, 사라! 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조금 네이버보다는 조금 그림이 좀 좋긴 합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네이버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카카오는 구름 상단이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긴 하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행스팬 입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카카오도 상승을 말하려면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서야 뭔가 이야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저는 조심스러운 상태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주가 상승을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지금 여기 사고 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좋겠네.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긴 하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얘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거 보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싸게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싸게 사봤자 더 떨어져 버리면은 싸게 사지만은 오히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만은 비싸게 사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싸고 비싸고 주가의 절대적으로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또는 시장의 균형이 어느 쪽이 되느냐가 더 매수를 결정하는데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카카오, 그 다음에 LG화학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올랐습니다만은 음선으로 나타났으니까 개장 초반에 비해 가지고 상승폭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전환선 저항을 받다가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기준선 아직까지 밑에 있고요. 역시 멀서부터 진작에 기준선을 무너뜨린 양상이다 보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에 따로 파동을 세는 법을 따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5,000원 요걸 갖다가 여기가 과연 5냐 아니면은 여기가 5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여기가 5의 1이고 예컨대 2고 3이고 해서 좀 더 파동이 5번 파동이 좀 더 이어질 거냐
5번 파동이 이어진다 보다도 연장이라 보다도 5번 파동이 세부 파동이 조금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95,000원을 넘어서야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여전히 95,000원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조금씩 고점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판단 근거는 뭡니까? 역시 파동보다도 근데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말한다면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이고 여기가 95,000원이 아무래도 꼭지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LG전자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 이게 뭐 올라간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내려간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그죠? 자, SK하이닉스 마이콘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뭐 썩 좋지 못하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산업 전망이 수요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침에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양성이었습니다만 일단 구름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차트로 본다면 구름 밖으로 나간 상태이고 여기서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뭐 구름을 넘어선다 하면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다. 그죠? 지금 그런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눌림목 다른 책에서는 이걸 갖다 이런 과정을 눌림목이라고 통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죠? 눌림목이다라고 설명합니다만은 약간 구름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곧장 가기보다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새로운 방향 상승세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구름 밑으로 주저앉든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소폭 하락세 800원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굳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죠?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거린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 현재 SK하이닉스가 확인한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이라든지 또는 구름의 지지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판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 보이긴 한데 판단 중지.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아마도 퀘스천 마크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린다겠죠. 그죠? 좋아 보이긴 한데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아마도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침에 거의 그 기준선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은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죠? 올라갔습니다만은 역시 절환선에서 딱 저항을 받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구름 위에 있고요. 기준선 무너뜨리지 않았고 후행선 밴드 캔들 위에 있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삼성전자 하락세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팔아라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좋아 보이네. 뭐 근본적으로 기존의 추세가 확연하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기존의 기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역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당히 좀 추세가 나빠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000원 마이너스 보이고요. 지금 RSI를 잘 보시면요. 이 RSI입니다는 RSI를 잘 보시면 RSI가 30 밑에 있다가 31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도로 밀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물론 주가가 밀렸으니까
종가가 밀렸으니까 RSI가 올라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종가가 플러스가 나타나고, 그죠? 종가가 플러스가 나타나고 RSI가 30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수를 말하려면 역시 최소한 그래도 저는 기준선을 넘어서야만이 이 종목 한번 타진 매수라도 해보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RSI로 보니까 오늘은 아슬아슬한데 내일이라도 주가 올라가면은 RSI가 30일 올라가면서 좀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는 주가가 그룹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전환선이 꺾이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후행스핀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후행스핀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가 그룹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골치 아파진다 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적인 그 사례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삼성 SDI부터 해야 되는데,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전환선 꺾이고 두 개 교차하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얘도 그룹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완전히 하락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통상 그룹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주가가 그룹 밑으로 바로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그룹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넘어서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밀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구름 받고 나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기보다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는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나마 위쪽에 구름이 얇으니까 일단은 잘만 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이 후행스팬이 역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후행스팬이 당장 이 캔들에 걸리게 되는데, 이 캔들의 저항을 여하이 이겨낼 수 있느냐가 역시 삼성 SDI의 미래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해서 주가가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적인 저항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름도 구름입니다만은 후행스팬으로 보더라도 뭔가 상승세가 좀 더 가팔려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의 상승을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얘가 기준선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를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냐. 리스크와 리워드를 보더라도 내 판단으로는 아마도 리워드에 비해 가지고 리스크가 커 보인다 이런 생각에서 선뜻 매수하기에 저로서는 꺼려지는, 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고 판매가 좋아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갭도 나타났죠. 보이다시피 갭도 상승갭도 뿅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승갭이 나타나면은 상승갭을 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승갭 근처까지 장중에 수렴이 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종가가 나온다든지 해서 그 갭 근처까지 아마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이리라고 내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갭이 안 메어진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갭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다시 기존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구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기존에 저는 사실은 191,500원을 이게 꼭지가 아닌가, 이게 5번 파동의 꼭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넘어갈 때마다 좀 사는 거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목으로 본다면
예컨대 기준선을 넘었었으니까 구름 위니까 글쎄요, 뭐 저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이제 와서는 기준선까지 넘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매수를 말릴 만한 이유는 상당히 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얘가 갭 밑으로 갭을 메꾸는 쪽이 아니고 더 반등하여서 전고점이었던 19만 1,500원까지 넘어선다면 여기가 5번 파동의 꼭지라는 가정은 틀려버리게 되는 거고, 그죠? 틀린 거고.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19만 1,500원의 돌파 여부가 향후 주가 상승을 가늠하는 중요한 키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아까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똑같이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RSI가 30을 넘어설 듯 하다가 못 넘어섰죠.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선인데 여기 30선, 여기 30 RSI가 30선인데,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넘어가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넘어가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요? 못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을 넘어서야만이 확실하게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반등해봤자 역시 뭐 기준선 정도 또는 전환선 근도, 이 근처까지가 일단은 1차적인 반등 목표가 되긴 하겠죠. 이걸 또 뚫는다 하더라도 이제 구름이 2차적인 반등 목표가 된다가 됩니다. 누가 저한테 셀트리온 살까요? 그럼 저 뭐라 그럴까요? 글쎄, 참아보세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뭐 왜 진작 갚으셨어요? 그럼 이미 늦었으니까 반등이라도 하면은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 근처가 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입니다. 우리의 관심 종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간 전망에, 어제 주간 전망에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수상해 보이니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웬만하면 일단 팔아 현금화 해놓고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삼성전기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 종목을 팔았다 그러면 뭐 이후에 종가가 올랐든 떨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뭐 게임 끝난 거고요. 그죠? 근데 뭐 근본적으로 안 팔았다라고 한다면 기준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당장에 손절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손절의 기준선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위에라도 팔았다. 오케이. 뭐 회피한 거고요. 아니고 안 팔았다. 그럼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행히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거고요. 아니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진짜로 진작 팔 거라 구애하면서 팔아야 되겠죠. 뭐 안 팔았다면 일단 두고 보는 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팔았으면은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찬스를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화전자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화전자 마찬가지로 아직은 기준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화전자는 450원 3%나 빠졌나요? 마찬가지로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도합시다 했으니까 팔았으면 끝나는 거고요. 안 팔았으면은 기준선의 유지 여부가 12,970원, 13,000원 잡고요. 13,000원, 15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13,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하다못해 보유 물량의 절반이라도 타진 매도라도 하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샘 뭐 여전히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뭐 매도였으면 끝이고요. 그게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죠.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0만 4천원이죠. 그죠? 10만 4천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갖고 있는 물량의 반이라도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판다.
만약에 뭐 기준수입이 더 내려가지고 다 팔면 안 됩니까?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 팔죠. 그리고는 대신에 기준수입으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다 판 거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매도한 데 대해서 크게 팔고 사고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팔고 나서 다시 샀다고 생각했다면 파는 일이 훨씬 쉬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것을 왜 파느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파는 거고요. 다시 틀려가지고 며칠 밑에 놀다가 얘가 다시 기준순위로 올라온다면 이제는 올라가는가 보다 해서 또 사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전형적인 얘가 보이는데 이런 거 요때 팔았다가 지난 기준순위 밑으로 내려가서 팔았다가 요때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니까 다소 어떻게 보면 바보짓가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팔고 뒤에 사고 나서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팔고 끝난 것보다 나았죠. 그럼 여기서 차라리 팔지 말지 안 팔면 되지 않냐.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될 때마다도 구름 미치고 주가는 아래산에 꺾이겠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안 팔고 버티면은 잘못하면은 그 어디였죠? 셀트리온 꼴이 나죠. 그죠? 잘못하면은 삼성 바이오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파는 것이 일부라도 파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삼성전기와 자화전자와 한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매일 예컨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이고요. 이건 당연히 다 팔아야 되니까 뭐 손절해야 되는 거니까 절반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방향이 짧게 잡고 아직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 차원이지 근본적인 상승 추세가 아닌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가 보다 내가 갖고 있으면 저거 빨리 반등하면 팔아야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자화전자나 한샘 같은 경우에도 큰 욕심 내지 않고 뭐 수익을 로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대충 다 뭐 목표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만이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이면 만족한다라는 것을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떨어진 요인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는지 외국인들이 매수했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는지는 뭐가 닭이 문제인지 계란이 문제인지 이야기 내니까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서는 이 달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인데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가 노는 사이에 며칠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덩달아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강세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원화가 강세로 보이는 게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요인이 되었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차트가 이게 없는데 달러 인덱스는 구름 안에 있습니다.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또 트럼프 이야기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가 예컨대 백악관의 발표대로 10월 5일날 그 양반이 다시 퇴원을 한다면 국군병원에서 퇴원을 한다면 역시 시장에서 한동안 리스크 오프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나타났다가 리스크 오프 상태에서 다시 리스크 온 상태로 바뀔 공산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리스크 오프가 된다면 달러 환율은 떨어지죠. 그죠? 위험 자산 추구 리스크 온이 되면은 달러 환율은 떨어지죠. 리스크 오프 안전 자산 위험을 배제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려 그러고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전략 같으면은 안전자산이니까 금이나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리스크 오프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금값이 오르고 달러값이 올랐습니다만은 만약에 코로나 문제 없어 트럼프 대통령 나 건재해 라고 다시 유세를 시작한다거나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오히려 동정표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당선이 될 공산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요. 그건 금융시장으로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뉴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도 달러 인덱스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위안화와 마찬가지 덩달아서 조금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이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뭐 저는 이게 3으로 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뭐 3, 뭐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죠? 3, 3, 5에서 3으로 보이니까 이는 분명히 플랫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플랫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플랫이 되려면 전고점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꼭 플랫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다른 이렇게 플랫이랄지라도 반드시 12,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12,000원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11,900까지 간다든지 11,895까지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니까 플랫일지라도 일단은 좀 더 3, 3, 5로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B 파동 3A 파동 지난 다음에 B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또는 사실 저는 B 파동 끝나고 이제 B의 두 번째 파동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뭐 올라가도 내려가든 간에 아니면 좀 더 내려가든 간에 역시 여전히 우리는 이 파동의 어딘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려볼까요? 역시 이게 하나 둘 셋 이제 A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ABC 파동이 끝나고 현재가 뭡니까? 저는 X 파동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X 파동에 둘, 셋 끝난 다음에 현재 X 파동인데 X 파동도 XA, XAB, XAC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X의 A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부터 X의 B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갔으니까 뭐 X의 A가 좀 더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후행스팬의 저항이나 또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더 올라가지 못하면은 요게 이제 X의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X의 B 파동으로 구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면서 X의 C가 나타나면서 이 X 파동이 완성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런 5개의 파동이 다시 나타나는 이렇게 전개가 아니죠. 5개의 파동이 아니군요. 이게 하나의 파동이 이제 ABC가 끝났고 그 다음에 X가 끝난 다음에 다시 뭐 ABC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5개가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이 X 파동의 중에 첫 번째 파동 지나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조금 더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여기다. 우리는 지금 여기다. 그죠? 여기다 들어가라. 여기다. 라고 자꾸 나오네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뭐 어떻게 본다면 황당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본다면 소설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파동으로 매겨가면서 앞날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걸 차곡차곡 따져가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